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입니다. 저자는 칼 필레머,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칼 필레머, 미국 코넬 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칼 필레머 교수는 최고의 사회학자이자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2011년 11월에 출간된 이 책은 뉴욕 타임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고 2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을 사고, 배우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새 직장을 구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하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나본 인생의 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뭐뭐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유혹은 인생의 현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함정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삶을 거의 다 살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함정을 좀 더 일찍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인생의 현자들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삶의 변화를 기다리는 바로 그때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듯 삶을 음미하라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성취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으로 본다. 종종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너무 소모적으로 살다 보니 현재의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인생의 현자들은 순간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즐거움을 발견하며 살고 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추운 겨울밤 몸을 누일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노래 등 젊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들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 지극히 소소한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면 일상에서 끌어올린 행복이 차곡차곡 쌓인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진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수의 인생의 현자들이 이 교훈을 깨달은 것은 경제 대공황 때였다. 상실과 박탈의 경험은 그들에게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욕망하는 것들은 점점 거대해져서 이제 기쁨을 느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 작은 기쁨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다. 현명하게 싸우는 법. 첫째, 논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집 밖으로 나와라. 게리 슈버는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일 때 장소를 바꾸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네. 때로는 집을 벗어나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에 대해서 더 편하게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더군. 집에 있으면 문제가 진행 중인 그 장소에 계속 있는 셈이잖아.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공원도 좋고 카페도 좋고 다른 곳도 상관없어. 둘째, 먼저 화를 풀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라. 와킨스는 글을 쓰는 것이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논의하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때는 잠시 화를 누르고 앉아서 남편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곤 해. 다음날 편지를 읽어보고 버릴지언정 일단 글을 쓴다는 건 꽤 괜찮은 방법이야. 내 안에 쌓인 것들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배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 맥키온 씨는 화가 나면 충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라고 충고한다. 맥키온의 독특한 해결책도 들어보자. 상대에게 고함을 치기 전에 스스로 화를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말과 양, 이런 가축을 길렀는데 나는 화가 나면 집을 나와서 축사하러 가서 양이며 동물들에게 말을 걸었어. 마음껏 고함도 지르고 물론 동물들은 늘 나를 반겨주었지만 내 말에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던 거지. 그렇게 30분 남짓 먼저 내 분을 삭히는 거야. 화를 삭히는 동안 동물이건 식물이건 아니면 아무 것이라도 원하는 만큼 소리를 지르는 거야. 설사 그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우리 부부는 이 방법을 잘 사용했지. 셋째,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인생의 현자들은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라고 조언한다. 이는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고백하건대 나 역시 아내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흠이었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고 큰 효과가 있었다. 이 책에 나오는 인생의 현자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세월을 견디면서 타협안을 만들고 관계를 개선했으며 결과적으로 나머지 삶을 만족스럽고 온전한 결혼 생활로 보상을 받았다. 결혼에 대한 인생의 현자들의 입장이 젊은 부부들의 관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결혼을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 제도가 지닌 장점과 이익,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결혼이 열정이 있는 동안에만 지속되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존중해야 될 중요한 문화적 약속이라고 믿는다. 설령 잠시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54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아멜리아 캘렌더는 결혼에 충실해야 된다는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려준다. 순간의 열정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세요. 삶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날도 있고 서로에게 미친 듯 화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삶인 것이죠. 결혼하면서 우리는 서약을 했죠. 우리 부부가 그 서약을 지켜온 것은 우리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결혼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다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로 결정을 했고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그 결정 덕택에 그들은 수십 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인연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마라. 인생의 현자들은 잠들기 전에 화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그토록 강조했을까? 내 경험에 비추어 봐도 부부간의 속을 끓이다가 화난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 때로는 다투면서 심술궂은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부부가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공간에서까지 실망, 적개심, 격렬한 분노를 경험한다면 부부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지고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함께 걸어갈 길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가 있다. 부부간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일들을 잘 따져보면 실제로 하루 종일 싸워야 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다. 특히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는 준비가 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싸움을 마감해야 한다. 갈등을 일으킨 문제가 누구에게 더 중요한지를 따져 그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 문제가 정말 시시한 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된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해가 지면 싸움을 멈춰야 한다.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다. 1000명에 달하는 현자들로부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가장 중대한 삶의 목표는 큰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몹시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교수로서 듣기에 학생들의 목표는 슬프도록 획일적이었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취업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수명을 거의 다 누리고 생애 끝에 서 있는 그들의 눈에는 그런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보다는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누구나 배고픈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들은 물질적인 보상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언젠가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뭐라고 살았지? 이렇게 회한 어린 자문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을 따름이다. 누구나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주말이나 휴가만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삶보다는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어떤 인생의 현자들은 시간과 돈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충고한다.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누릴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 시간이 늘었다고 상상해보자.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중에는 생활비를 확 줄이고 집은 구매를 하는 대신 월세를 얻고 남들을 따라하느라 사들이던 값비싼 물건들을 사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다. 인생의 현자들의 충고는 분명하다.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데 수입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된다 해도 일단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책은 없다. 하지만 잘 따져보자. 20대부터 일을 한다면 40년 혹은 그 이상을 하루에 8시간 이상 1년에 48주를 일해야 한다. 금전적 이익만으로는 지루하고 실증나는 일을 하느라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다음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기뜸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자녀와 평생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시간이라고 말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 주는 것이다. 특히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휴가를 좀 더 즐기기 위해 일에 빠져 지낸다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전략을 이용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나는 남자 형제만 셋인데 지금은 한나와 사라, 딸만 둘뿐인 아버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두 딸들이 나와 함께하길 원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아이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기꺼이 하리라 마음먹었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도 관심을 가져보기로 결심했다. 예컨대 쇼핑이 그중 하나이다. 몇 년 동안 나는 뉴욕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딸들과 함께 갔다. 다른 부모들이라면 억지로라도 딸들을 박물관에 데려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대신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신발 가게를 수십 군데나 돌아다녔다.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도 셀 수 없이 다녔다. 그런데 딸들과 함께 보내던 그 시간의 대가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 내가 딸들과 함께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우리는 시간을 나눈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일과 중에 생긴 자투리 시간이거나 어쩌다가 갖게 된 짧은 휴식 시간이 다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딸들과 나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의 기적을 맛보기도 했다. 우리는 부모의 편애가 유아기 자녀와 사춘기 자녀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뚜렷한 편애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녀들은 부모가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 건강도 더 나빠졌으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 게다가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와 더 많이 싸우고 덜 행복하게 느끼며 우애도 덜 돈독했다.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부모의 편애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지 60년, 70년, 심지어 80년이 된 인터뷰 대상자들도 부모의 편애 때문에 겪은 이들과 상처를 회상할 때는 복받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애와 관련해서
부모라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지침 2가지를 알려주었다. 그중 하나는 어느 정도의 편애는 정상이라는 사실이다. 편애를 완전히 안 하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은 크다.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부모는 보통 자신과 비슷한 아이를 좋아한다. 성격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는 일, 가치관 등이 자신과 가장 닮은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는 유독 매력을 느끼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매력을 덜 느끼듯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편애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하고 있다. 10손가락 중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이는 정상이며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지침이 있다. 편애 사실에 대해서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배우자에게 은밀히 털어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편애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비교해서도 안 된다. 이 아이는 예쁘고 저 아이는 똑똑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90살이 넘도록 그 말을 잃지 못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부모와 관련해서 지니고 있는 가장 폭력적인 경험은 덜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기억이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자녀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아들 1명이 있다고 해보자. 만약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혹은 피아노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는데 아니면 축구 경기를 하는 아들을 응원하느라 주말을 보내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아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 아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기쁨. 하루를 마치고 아이를 조용히 꼭 안아줄 때 얻는 위안과 안식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앞으로 35년 후를 떠올려보자.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당신은 노인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고 희망을 품었던 그 아들이 더 이상 당신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이 당신 아들과 더 이상 연락도, 왕래도 하지 않고 단절된 채 지낸다고 상상해보자. 어쩌면 아들은 가까운 곳에 살 수도 있고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과 아들은 서로에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인생의 현자들 중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녀에게 소외당한 채 살고 있다. 그들과 자녀 사이의 골은 너무 깊어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만났던 노인들 중 가장 슬퍼 보이는 이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모 자식 간에 끊어진 인연은 평생을 이고 살아야 하는 슬픔이자 영혼을 짓누르는 불안의 원천이다. 단 1명이라도 관계가 망가진 자녀가 있으면 나머지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따스하고 좋다고 해도 슬픔과 불안이 덜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잃어버린 1명의 자녀가 있거나 증오심이 남아있는 자녀를 둔 이들은 미완의 숙제를 둔 것처럼 혹은 가슴 한편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허전함을 안고 살아간다. 노알간의 인생의 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늙는다는 걸 걱정하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젊어서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말한다. 상상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 나는 수많은 노인들로부터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두 가지 지혜를 얻었다. 첫째, 인생의 현자들 중 대다수가 노년의 삶에 대해서 평온함, 존재의 가벼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등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세실 램킨과 함께 봄날의 오후를 보내면서 내 눈으로 그 평안함을 직접 보았다. 다른 많은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실은 노인이 된 후로 상실의 아픔은 있었지만 완전함, 포용, 소소한 것들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다. 그냥 단순히 어른이 아니라 노인이 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더 명확해지더군. 내 딸한테도 말했어.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이야. 나도 내가 왜 지금이 더 행복한지를 줄곧 생각했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우선 젊어서는 그토록 중요했던 일들이 이젠 그리 대단치 않아졌어. 그리고 널 지고 살아온 책임감도 더 이상 느낄 필요도 없고, 난 책임감이 꽤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책임질 일이 별로 없지. 애들이 이제 자기 삶을 알아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 애들이 뭘 하든지 다 자신들의 몫이지. 잘 하리라 믿어. 늘 옳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잘 이끌어갈 거라는 뜻이지. 손주들도 괜찮을 거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지. 그 아이들이 참 자랑스러워.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이 집은 여름이면 정말 근사해. 여름이 되면 난 밖에서 살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오면 휴가 온 기분도 내지. 비단 세실만 특이하게 겪는 일이 아니다. 80대에서 90대 인생의 현자들이라면 나이 드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잊어버리라고.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노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와 만족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인종이나 경제력 등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내가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인생의 현자들이 나이 드는 것을 하나의 탐험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에게도 나이 먹는다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며 출세와 양육, 책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지도가 있던 중년과는 달리 지도조차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관심사들이 가득한 신천지를 탐험하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에게 나이 들면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모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말하면 흔히 죽음부터 떠올린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아는 건강 관련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에 콧방귀를 뀌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운운하며 자신의 습관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다. 내 주변의 비만이거나 흡연자,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한다. 어차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몇 년 더 살면 그만이지. 지금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거야. 인생의 현자들은 이러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해로운 짓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만성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과식을 하는 사람, 종일 꼼짝 않고 TV만 보는 사람 중 대다수는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죽는 경우는 드물다. 병은 쾌락의 이자라는 말이 있듯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나날이 버거워지는 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장모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장모님은 60세에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을 얻었다. 몇 년 후에는 유방암이 발생했고 폐기종이 생겼으며 신부전증 진단도 받게 되었다. 합병증이 생기면서 장모님의 몸무게는 더욱 늘었고 체중이 점점 몸에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그중 어떤 병도 장모님을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장모님은 결국 82세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모님은 마지막 20년을 만성 질병들을 앓으며 산 것이다. 활동적인 분이었지만 사회 활동과 여행은 물론 하다못해 일상생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끔찍한 노년을 보냈다. 인생의 현자들은 지금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0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평균적으로 20년을 더 산다. 걱정해야 될 것은 그 20년 동안의 삶의 질이다. 인생의 현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죽음은 생각하지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젊은 나이에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70대, 80대 혹은 그 이유를 위해서이다. 나이와 싸우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흐르는 시간이라도 잡아 노화를 멈추고 싶어 한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노화를 막아준다는 약품에 화장품, 의료 기술까지 넘쳐난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나이와 싸우지 마라. 나이와 싸우지 말고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신체 능력과 상황에 맞춰 적응하라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상황을 최적화하고 능력을 극대화해서 상실한 다른 능력을 보상한다. 이는 노화와 싸운다는 개념과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다. 앞서 양육에 관한 조언을 들려주었던 그리너프는 달리기 비유를 들었다. 인생이란 자기 앞에 놓인 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네. 그 길에서 만약 빨리 뛸 수 없다면 더 천천히 달릴 수도 없지. 하지만 절대 멈춰서는 안 돼. 할 수 있는 한 달려야 돼.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될지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그리고는 한계의 끝을 아주 조금만 더 늘리는 거지. 그래야 계속 달릴 수 있는 동기가 생기니까. 정직하면 당당하다. 노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혹은 원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늘 정직하라. 정직. 늘 진실을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마라. 이런 대답을 가장 먼저 했다. 70대 이상 노인들에게 정직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숙이 새기고 자라온 삶의 규범이기도 하다. 그것은 후회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그들이 삶을 통해 어렵사리 체득한 값진 지혜이기도 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항상 정직할 것, 초지일관 청렴할 것, 늘 타인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될 것, 이러한 것들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직이라는 처방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이고 무조건적인 처방이었다. 정직해야 할 때는 정직하라라든지 그 시점에는 정직해야 된다. 이런 조언은 듣지 못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정직을 조건 없는 처방으로 보았다. 그 무엇보다 먼저 정직하라고 말이다. 공명정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이 말을 흔하게 쓰고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공정한 조처, 이것을 매우 중시하던 시대에 자랐다. 인생의 현자들은 타인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면 스스로도 떳떳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반대로 이 규칙을 위반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곧바로 후회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든 혹은 그 이상 나이가 되면 삶을 되돌아볼 것이고 그때 과거에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생긴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행위는 삶의 몹시도 기나긴 흔적을 남긴다. 전쟁 후에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큰 세상을 보게 되었다. 특히 TV의 출연으로 다른 나라의 풍경이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안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중산층이 비행기를 이용하기 쉬워졌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만 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인생의 현자들 중 일부는 열성적으로 여행을 다녔다.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탐험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하고 다니더라도 잠시 다녀온 이들도 있다. 인생의 현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 모두 여행을 더 많이 했더라면 하고 바랬던 것이다.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은 하나같이 여행에 큰 의미를 두었다. 인생의 현자들은 단 한 가지 중요한 진실, 즉 인생은 짧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표현과 비유를 사용했다. 뼛속까지 깊숙이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해답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자 애를 써보지만 듣는 이는 관심은커녕 오히려 반감을 표현하기까지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10대들을 대할 때 이런 느낌을 흔히 경험한다. 삶의 행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생의 마지막 고갯마루에서 인생의 현자들은 절박한 소리로 말한다. 인생은 매우 짧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거의 모든 인생의 현자들이 삶의 끝에서 서보니 인생이 숨이 차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며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고 말한다. 아마도 인생의 현자들이 시간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물을 펑펑 쓰는 도시 사람들을 보는 사막 사람들의 심정이 되지 않았을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상관없이 인생은 짧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삶을 잘 살아내는 비법은 한 가지다. 주어진 나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 카르페 디엠은 흔히 현재를 잡아라 이렇게 번역되지만 원래 하루를 수확하라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인생의 현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매일 수확하지 않아서 잃는 기쁨, 즐거움, 사랑, 아름다움들이 무수히 많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삶의 즐거움들,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탈무드의 격언을 인용했다. 우리는 즐기지 못한 모든 주어진 기쁨들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깨달은 인생의 현자들도 매우 많이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 책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천병의 현자들에게 듣는 인생의 30가지 지혜를 모아온 책입니다. 현자들이 직접 경험한 실질적인 조언과 지혜가 담겨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